어느 작은 마을에 한 평범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고 그는 하루하루를 논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기도 했지만 때때로 밤하늘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에 더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른다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은 우연히 독특한 장소를 갖춘 헌책방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책을 접하게 되었고 위버맨시라는 개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초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책을 몇 장 읽기도 전 자신이 곧 초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요한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지만 요한의 진지한 모습에 점차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요한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친애하는 마을 사람들, 우리는 모두 우리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정해진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자신을 초월하고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전통과 규범에 얽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의 말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차츰 그의 진정성에 감동받았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마을의 다른 이들도 점차 그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명상을 하고 하루 동안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는 또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고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마을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한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농장이 예술과 음악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매주 새로운 기술이나 철학을 배우는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졌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자들이 요한과 그의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널리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 그의 철학을 듣기 위해 마을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늘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저 스스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간일 뿐입니다. 위버맨시가 되려는 여정은 끝없는 과정일 뿐입니다. 요한의 실천은 단지 개인적인 변화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일상의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해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찾고 나아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니체의 위버맨시 개념이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임을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초월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음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머나먼 행성 베일라에서 일어난 특별한 현상이 있었다. 이 행성의 주민들은 항상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불평등과 불공정함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누구는 빵집에서 일하면서도 하늘을 날고 싶었고 누구는 황금궁에서 지루한 삶을 보내길 싫어했다. 모두가 변화와 공정을 갈망했지만 각자의 위치와 욕심 때문에 그것을 이룰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베일라 행성의 하늘에는 특별한 혜성이 나타났는데 이는 마법의 베일 혜성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혜성이 나타날 때마다 베일라 주민들은 새로운 사회 규칙을 만들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아주 드물고 순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그 룰을 바꾸지 못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마법의 베일 혜성이 하늘을 가르며 빛날 때 베일라는 24시간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회의의 방으로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 방에서 무엇이든 결정될 수 있었는데 조건은 단 하나, 모든 참가자는 무지의 베일 뒤에 서야 했다. 주민들이 이 방에 들어가자 그 누구도 자기 얼굴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자신이 어떤 그룹에 속했는지, 얼마나 부유한지, 아니면 단순히 거리의 예술가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무지의 베일 뒤에서 그들은 오직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규칙을 논의할 수 있었다. 베일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제안한 규칙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이 기본 생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맨 아래 계층에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두 번째 규칙은 교육과 기회의 평등이었다. 누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지 이 방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중요시했다. 각각의 자유가 그들이 가진 유일한 부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 베일라 주민들은 이런 원칙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무지의 베일이 거쳐 각자 원래의 모습과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모두 큰 만족감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향상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무지의 베일은 베일라 행성에서 단순한 가상의 개념이 아닌 진정한 공정함과 정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행성의 주민들은 비록 현실에서는 각자 다른 위치에 있을지라도 함께 한 번이라도 공정한 원칙을 선택한 경험을 통해 서로가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베일라는 매번 마법의 베일 혜성이 나타날 때마다 조금씩 더 공정하고 또한 더 나은 사회를 형성해 나갔다고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른 행성에서도 전설처럼 전해지며 공정한 사회를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이클 샌델의 공정성의 철학, 꽤나 매력적인 주제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공정성에 관한 강연을 열었는데 그곳엔 기이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에는 두 명의 유명한 빵집 주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아주 다른 방식으로 빵을 팔았습니다. 한 명은 최고급 재료만 사용하여 비싼 가격에 팔았고 다른 한 명은 저렴한 재료로 만들어 더 싸게 팔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어떤 빵을 사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 샌델 교수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공정하게 해결할지 떠올리던 한 젊은 마을 주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샌델의 철학 강연을 듣고 나서 공정성의 개념이 공동체와 도덕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마을 광장에 큰 잔치를 열어 두 빵집 주인이 각자 대표하는 빵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빵을 받은 마을 주민들은 각자 어떤 빵이 더 마을 공동체에 이로우며 도덕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지를 익명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광장에 모였습니다. 두 빵집 주인은 각자 자신들의 빵을 자랑스럽게 선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빵을 먹으며 각 종류의 맛과 가치를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빵집의 고급 빵은 확실히 더 부드럽고 풍미가 깊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자주 사 먹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빵집의 저렴한 빵은 특별한 맛은 없었으나 누구나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투표용지에 자신들의 생각을 적어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어떤 빵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며 그 과정에서 샌델의 공정성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선택은 단순한 맛에 관한 것이 아닌 서로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두 빵집 주인이 협력하여 중간 가격대에 새 빵을 출시하도록 제안한 주민이 제안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그 두 주인은 서로의 장점을 결합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린 것이지요. 이는 마이클 샌델이 강조한 공동체와 도덕성을 염두에 둔 공정성의 철학이 완벽히 반영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선택이 단순한 소비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결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정성의 철학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모두의 이익, 즉 공동체의 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잔치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속에 회자되며 마이클 샌델 교수의 철학을 실천한 자랑스러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테 작은 마을에 벤이라는 이름이 재치 있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벤은 항상 이웃들과 나누는 이야기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알고 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을 더 행복하게 만들 무언가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저희 우체국의 오래된 시계를 새로 고치는 것 말입니다. 그 시계는 언제나 시간보다 10분이 느리죠.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약속에 늦고 늘 바쁘답니다. 그래서 우리야말로 투철한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를 활용해 볼 때가 온 것 같네요. 주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대며 물었습니다. 공리주의가 뭔가요, 벤 할아버지? 벤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세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이나 이익을 주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는 시계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시계를 고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시간에 맞춰 일상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 아닐까요? 사람들은 벤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며 한결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그 시계가 매번 헷갈리게 했는데 고치는 게 좋겠군. 벤은 더욱 몰입하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번엔 마을의 꽃밭을 사람들이 자유롭게 꽃을 꽂고 갈 수 있도록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꽃밭이 텅 비어버렸죠. 이때도 공리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몇몇 사람은 행복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꽃을 즐길 기회를 잃어버린 셈입니다. 그때 깨달았죠. 진정한 행복은 많은 사람에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벤의 썰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그는 곧 마을 대장장이에게 시계를 고쳐달라고 요청했고 꽃밭 또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벤은 공리주의를 다양한 재미난 사례들과 연결지어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 갓깨달음을 동시에 안겨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재미나는 이야기를 넘어서 마을의 작은 변화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에 더 철저해진 마을 사람들, 자연을 더 아끼게 된 그들의 모습에서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벤의 공리주의 적 메시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인기를 끌게 되었고 벤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벤이 항상 꿈꾸던 일, 즉 모두의 마음에 활짝 핀 행복의 꽃을 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늘 벤의 썰을 기다리며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을 씹으며 살아갔습니다.